1985년 국방부가 작성한 광주 사태의 실상 문건입니다. 민간인 가운데 총상으로 숨진 사람이 131명인데 계엄군이 갖고 있던 M16에 숨진 사람은 29명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폭도, 즉 시민들이 탈취에 사용했던 LMG 기관총에 의한 사망자가 47명, 칼빈 37명, M1이 18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18 당시 광주에서 기관총에 사망한 사람이 있다는 군 기록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두 번째, JTBC의 소위 47명에 대한 기관총 사격 사망 원인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 문서는 상당히 괴문서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존 자신들의 보도나 국방부 조사와도 다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결국 어떻게든 헬기 사격, 그리고 어떻게든 대량 학살이 있었다는 그런 프레임을 유지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악마화함으로써 어떤 세력, 흐름, 그것이 사실은 너무나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정통 가치를 대변하는 세력과 흐름에 대해서 아주 괴멸되어야 할, 상종 못할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계속된 노력의 흐름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보도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85년에 국방부 문서가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기관총 사망 47명이라고 기재된 문건이 존재한다. 그런데 국회에 보고된 문건에는 그게 바뀌었다. 기타 사망 47명으로 이렇게 보도합니다. 즉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나온 문건은 기타 사망 47명이에요. 이게 사실상 85년 이래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고 나온 게 뭐예요? 기관총 사망 47명이라는 대외적이지도 않고 공식적이지도 않은 어떤 문서 하나가 국방부 어딘가에 있다가 지금 찾았다는 겁니다. 지금 국방부는 문정부 하에 국방부예요. 갑자기 찾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전 정부들에서는 없었는데, 거론이 안 됐었는데 갑자기 특조위가 꾸려지고 어떻게든 하니까 이 문건이 하나 튀어나왔어요. 자, 그 문건이 85년도에 진짜 만들어졌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하나 써봐도 최종적으로 그 개인이 대외적으로 바깥으로 어떤 문서를 하나 보내기 전에 여러 가지 중간 버전이나 혹은 여러 가지 실수나 각종 사정으로 다양한 버전의 종류의 문건이 만들어지죠. 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누군가 어느 날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갑자기 그 문건을 하나 찾아내가지고 온갖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얽어매기 시작하면 미치고 팔짝 뛰겠죠. 어떻게 보면 건전한 상식으로 받아들이면 그런 시나리오를 얽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칼에 물리치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사실 우리가 그런 건전한 상식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보고될 때는 분명히 기타 사망 47명이라고 됐는데 그때 어딘가에 진짜 있었는지도 불확실하지만 중간적으로 어딘가에 만들어진 뭔가 문건 하나에 그게 적혀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지금 더 진본으로 믿어야 되고 그걸 왜곡하려고 바깥으로 보고할 때는 기타 사망으로 바꿨다는 말을 믿어야 됩니까? 자, 그 경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해요. 오히려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게 말이 맞지 않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망 원인은 오히려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이 도변정담이나 여러 기회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JTBC처럼 어느 문건 하나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사망 원인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망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자, 그거 잠시 뒤에 말씀드릴 텐데 지금 JTBC는 이걸 어디로 끌고 가냐면 기관총 7.6mm 탄환의 크기하고
카빈하고 크기가 같다는 건 인정을 해요. 소위 카빈총이 탈취된 무기죠. 그래서 무기고에서 탈취한 카빈으로 총을 쏘면 그 탄환의 크기가 지금 JTBC가 기관총 사망이라고 주장하는 그 크기하고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건 자기들도 인정하는 바고, 그래서 이 기관총이 헬기 기총 쏘사를 증명하는 그건데 이걸 덮으려고 기타 사망으로 바꿨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헬기 기총 쏘사 그러면서 약 2년간 문제를 막 뒤집어 놓은 출발이 뭐냐면 전일 빌딩에 탄흔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약 2년 전부터 막 다시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정권 하에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그렇게 조사를 해서 마지막 보고에 그 탄흔의 크기가 얼마였다고요? 7.6이 아니라 5.6 탄흔이에요.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도 7.6 이거 탄환 크기를 가지고 47명 기관총 사망이라는 얘기를 해요. JTBC가. 그런데 전일 빌딩 탄흔은 7.6이 아니라 5.6이라고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보면 중간에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식의 멘트를 막 넣습니다. 뒤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은 다 헬기 사격이 있었나 보지. 그리고 국방부가 그걸 왜곡하려고 또 기타 사망으로 바꿔서 보고했나 보지. 이런 흐름, 이미지를 각인시키게 돼요. 정말 나빠요. 정말 사악하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망 원인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요? 우린 너무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출발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부검입니다. 당시 부검 자료가 없냐? 상당히 남아 있어요. 자, 우리 자료화면 하나 볼까요? 당시 검시에 참여했던 의사들의 증언 2개를 보겠습니다. 모라는 당시 전남대병원 의사였던 분이고 95년도 검찰 수사 기록에 남아 있는 내용입니다. 질문이 당시 사인 판단에 있어 계엄 당국이나 기타 외부로부터의 주문이나 소위 압력 같은 게 없었나요? 이래 물으니까 자, 이분이 뭐라 합니까? 당시 군의관도 입회는 했지만 사인 판정을 할 만한 의학적 지식이 없어. 이게 전문 분야란 말이에요. 저희 의사, 이 전문 의사 지식을 갖춘 의사가 사인을 판정했고 판정 기준은 잘 보세요. 몇 가지밖에 없어요. 검시 조서에 나와 있는데 검시 조서를 다 남긴 겁니다. 대부분의 시체가 이게 남은 거예요. 전남대병원 이쪽으로 옮겨와서 그 검시 조서의 종류가 총상, 자상, 찔린 겁니다. 타박상, 그리고 차량 사고 난 거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상, 잘 모르겠는 거. 이렇게 5가지로 대별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차량 사고 많았습니다. 수십 명에 해당됩니다. 총 민간인 사망 약 160명 중에 차량 이런 그 미숙 운전으로 뒤집어지고 막 이래서 된 사람이 수십 명이라고요. 그러면 남은 약 130명 중에 또 뭐로 나뉘어요? 총상, 자상, 타박사, 그 다음에 미상 이렇게 나뉜다고요. 그리고 그 중에 총상의 경우에는 M16, 그 다음에 카빈, 그 다음에 기타 크게 이렇게 3가지로 대별했어요.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M16과 카빈을 나눈 겁니다. 여기에 기관총 사망 있어요? 없어요. 부검 때는 없었던 기관총 사망 47명 원인이 5년 지나서 국방부 문건에 어떻게 등장하냐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검시하는 의사가 기관총 사망이라는 걸 적지 않았는데 갑자기 85년에 뭘 근거로 해서 기관총 사망 47명이나 등장해요? 카빈 47명은 그럴 수 있죠. 기타 47명도 그럴 수 있어요. 여기 기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허위, 왜곡, 선동, 정말 사악한 보도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총상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의사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입구, 사출구 확인하고 안에 부상 입은 걸 재요. 그래서 사입구, 사출구 크기가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게 M16의 특성이라고 전에 말씀드리죠. 이게 강하게 회전하면서 발사되도록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구멍이 작아도 나오는 구멍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사입구는 있는데 나가는 구멍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혹은 사체 상태가 불량해서 사입구조차도 잘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손상 부위가 상당히 커요. 그러면 M16으로 봤다는 거예요. M16이 파괴력이 크단 말입니다. 카빈과 상당히 크다고 나와요. 자,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체는 이제 카빈으로 하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이건 카빈도 아닌 것 같고 하면 기타로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한 분이 아니라 윤모라는 다른 또 검시에 참여한 전남대 의대, 이분은 교수님이셨어요. 그분도 검찰의 전화통화를 통한 진술에서 객관적 기록으로 남았는데요. 당시가 계엄 상황이기 때문에 군의관이 입회를 하였지만 단순히 참여만을 하였고 사진 촬영은 경찰관이 하였으나 사인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담당 의사가 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저는 결론적으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검시조서, 부검조서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서 다 꼼꼼히 확인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없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다행히 기록이 잘 보존된 것 같습니다. 이걸 꼼꼼히 다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망 원인에 대해서 검시 조서를 좀 무시하고 뒤에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어느 정도 변했냐 하면요. 자, 85년도 발표에서는 M16에 의한 사망자가 29명이다 했는데 88년에서는 45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88년 7월에 가면 원래 2월에 45명 소준열 장군은, 7월에 오자복 국방장관은 98명이라고 또 바뀌었어요. 크게 바뀌었죠. 그리고 95년에 가면 M16이 96명, 이렇게 처음에 한 30명대에서 그 다음에 한 50명대가 있다가 그 다음 90명대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검 조서, 검시 조서를 기준으로 하면 이게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없죠. 바뀔 수 없습니다. 거기에 M16, 카빈, 기타 3개로 크게 총상을 구분했다고 했어요. 그럼 원래 M16이 추측하자면 29로 기록됐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카빈이 상당수 있고 기타가 아마 47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타로 분류됐던 분들을 뒤에 어느 자료인가 보면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M16인지 카빈인지 막 받아줬다고 해요. 90년대 가면. 그 불확실하죠. 그것은. 자, 그렇게 돼서 기타로 남지 않고 대거 M16으로 옮겨온 게 아닌가. 그리고 카빈에 대한 숫자는 객관적으로 유지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이 만약에 검시조서를 기준으로 하고 그 뒤에 변동이 있다면 굉장히 타당한 객관적인 증거를 갖춘 변동인지 따져져야겠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이 소중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정말 어떻게 사망했는지가 철저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덜 됐기 때문에, 그리고 화해라는 말이 먼저 나와버렸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골마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표를 하나 보시죠. 자, 사망자 숫자에 대한 변동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군 경찰에 대한 사망은 거의 똑같습니다. 22명 군은 한 명 늘어서 23명으로 쭉 일관되고요. 경찰은 그 시위대의 버스 차량에 의해 압사당한 그 4명 이렇게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민간인 사망은 처음에 144명, 그래도 80년 5월 31일 벌써 굉장히 근접한 수치가 나와요. 근데 몇천 명이라고 계속 그러고 어떤 사람 몇만 명까지도 심지어는 정말 그건
너무나 잘못됐죠. 그리고 81년 162명 정도로, 그리고 85년에 164명. 자, 그래서 이때는 존속 살해 피해자까지 포함됐었는데 나중에는 그걸 뺍니다. 존속 살해 피해자는. 그리고 이게 그 광주 외의 지역에서 약 30명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190명 가량으로 늘린 겁니다. 늘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무연고자는 다 포함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두 번째 표를 한번 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표를 보면 날짜별로 사망자 통계가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아마 95년 검찰 조사 때 좀 이런 시도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를 보면은 당연히 도청 앞 사태가 있었던 21일 날 사망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계엄군이 다 외곽으로 철수한 22일, 23일에도 상당수 사망자가 있어요. 이 부분 굉장히 사망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죠. 24일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날 사망자 숫자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망 원인은 사실 안타깝지만 시민군에 의한 사망이 시민군의 증언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언제 기회를 빌어 상세한 김대령 박사님이 연구를 해놓으신 게 있어요. 증언을 토대로. 그 부분 한번 언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연구예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드린 날짜별 부분이 인터넷에, 이건 아마 검찰 자료가 어디선가 조금 나온 것 같아요. 소개된 게 있어서 제가 표로 한번 보여드리려 합니다. 보시면 19일, 20일 이런 사망자, 이게 그냥 조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여요. 사람 이름, 남녀, 나이, 어디서 사망했나, 간략한 사망 원인 등이 상당히 기재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더욱 상세히 철저히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보시면 20일 날 대모대원이 운전한 차량에 충격당해 경찰관 4명이 사망하는 사망 원인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거기에 총상 카빈이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벌써 20일 날 카빈에 의한, 이때 카빈은 절대 계엄군이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사망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21일 날 61분에 대한 명세가 나오는데요. 6번에 조사천이라는 분 나와요. 이 조사천이라는 분 보면 카빈이라고 되어 있죠. 이분이 유명한 5.18 대표 사진이라고는 아주 아이가 아버지 사진을 이렇게 들고 물끄러미 있는 유명한 사진 있죠. 그 아버지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눈망울, 참 많은 사람들을 울린 그 사진, 그 아버지 이 조사천 씨는 근데 어떤 총으로 사망했어요? 카빈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5.18 연구 하신 분들이나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 대표 사진의 주인공은 사실은 시민군의 총에 죽은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비극적인 죽음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카빈 꽤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같은 날 뒷부분 표도 볼까요? 자, 여기도 M16이 있지만 카빈도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무슨 기관총? 전혀 없습니다. 기타는 있죠. 불상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24일 날의 표를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제가 굉장히 우리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24일 날은 계엄군은 이미 외곽으로 다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왜 광주시 일대 영역에서 이런 사망자가 발생했나요? 보시면은 이때는 그런데 M16도
시민군도 일부 갖고 있을 때입니다. 물론 카빈도 있고요. 그래서 그 외곽으로 막 그 강제로 나가려다가 계엄군과 서로 교전이 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 있던 중 군인들이 끌고 가. 이건 굉장히 좀 그 확인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군인들은 다 외곽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그 증언들에 보면 이때에 또 시민군이 총기를 휴대하고 서로 못 알아보고 이렇게 총을 한 방 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거 계엄군이 와서 우리 공격하나 보다 하고 막 대응을 하게 되죠. 이런 상황이 증언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제가 뒤에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사망자에 대한 표도 보시면은 26일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도청 앞 어린 분들이 많이 희생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겁니다. 당시 그 도청을 상황을 종료한 그 특수부대는 도청 뒤로 이렇게 몰래 잠입했습니다. 거의 무혈 진압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도청을 이렇게 뭐 사수하겠다 이러면서 있었던 분들은 전부 계엄군이 도청 앞쪽으로 오리라고 생각하고 전부 그렇게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앞쪽으로 많이 쐈어요.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 쏜 총에 앞에서 지키고 있던 사람이 맞아서 쏘지 마라 하고 막 그런 난리가 난 것도 증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망 원인에 대한 규명이 철저히 필요하다. 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증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김상중이라는 분이 1989년에 23일 상황을 증언했는데요. 23일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엄군은 외곽에 있었는데 자, 이분이 오후 4시쯤 무등중학교를 거쳐 돌아오는데 주유소를 지나요. 그러자 총소리가 났어요. 무조건 뛰었어요. 그러니까 쏴버려 하는 소리가 들렸고 왼쪽 옆구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푹 꼬꾸라졌어요. 엎드린 채로 살펴보니 연탄 배달 가게가 눈에 띄어서 기었어요. 대문을 두드리자 고등학생, 대학생이 나와서 부축받으며 들어가는데 계속 총알이 날아들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계엄군이 한 일일까? 자, 이런 부분 참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JTBC 보도와 관련해서 오히려 사망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합니다. 진상규명을 바라는 쪽에서. 그리고 검시 기록에서 출발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변동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해명과 근거가 있어야 된다. 함부로 바꿔주면 안 되겠죠. 그 검시 기록과. 그래서 사망 경위 정황에 대해서도 최대한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니까 그게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 진상규명이 있어야 우리가 객관적 진실 그리고 정당한 명예회복 그리고 정말 국민적인 통합과 화해로 나아가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세 번째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